발칵.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 역사상 최초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가 함께 탈북하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체라도 찾아오라. 김정은이 직접 격분하며 현상금 10만 위안, 한화 2천만 원을 걸고 북한과 중국에까지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BBC에서 특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건 사고 1위. 간수와 죄수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이 충격적인 사건. 철벽 같은 북한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원수 같던 간수와 죄수가 왜 목숨을 걸고 함께 탈출을 감행할까요? 두만강을 건너며 벌어진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김정은의 명령으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혁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었던 제가 말입니다. 저희 마을 뒷산은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래 나무를 베어다가 떼야만 겨울을 날 수 있었거든요. 보안원들이 단속을 나와도 밤이 되면 또 몰래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까지 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얼어 죽거든요. 우리 집에는 방한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겨울이면 어머니가 헌 이불을 덧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죠. 전기도 하루에 2~3시간 밖에 안 들어왔고 그마저도 자주 끊어졌습니다. 촛불로 공부를 하다가 초가 다 떨어지면 그냥 잠들어야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 성우의 죽음이었어요. 성우는 산에서 뭔가를 캐와서 먹었는데 그게 독이 있는 뿌리였나 봐요. 다음 날 새벽에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12살짜리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독버섯을 먹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제 마음은 달랐어요. 학교에서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교시를 외울 때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가슴 깊이 새기며 암송했어요. 조선의 아이들은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 배고파도 추워도 친구가 죽어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미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정책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제 꿈은 단 하나, 보위부 요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 적들로부터 우리 체제를 수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싶다고 할 때도 저만은 달랐어요. 나는 보위부에서 조국을 지키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소년단 활동에서도 항상 모범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도 저는 혁명 전통 교육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진짜 혁명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형이 먼저 17살의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식 날 형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2010년 3월 저도 17살이 되어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굶주리고 얼어 죽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를 하고 보니 저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군인은 건설 노동자였어요. 댐, 철도, 공장 등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부대 돌격대로 투입되어 저는 5년 동안 건설 노동만 하였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좋은 장비도 없이 북한의 군인들은 곡괭이나 사판자루 쥐어주고 생으로 막노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안전도구도 없이 건물을 올리는 미장일을 하다가 고층에서 떨어진 죽은 선임을 보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부대원들은 온몸이 아파서 끙끙대며 자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가 바라던 조국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건설 노동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는데 소대장이 저를 따로 불러 집에 3일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형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소대장은 그저 혁명 군인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형의 시신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며 화장을 해버린 후였거든요. 3일간의 휴가를 받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당당하던 아버지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만 흘리며 형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계셨고요. 저는 형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것만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형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깊이 마음속에 묻어두었어요. 부대로 돌아가서도 보위부가 되고 싶다는 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 후 보위부 시험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출신 성분 조사에서 떨어진 겁니다. 너 같은 놈이 보위부에? 꿈도 크다. 담당자의 차가운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충성했는데 혈통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군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2015년 어느 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혁아, 우리 집안에 한국에 있는 친척이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의 이모가 남쪽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산 가족 상봉 행사에 우리 가족이 선정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드디어 금강산 이산 가족 상봉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정작 상봉장에 들어섰을 때 받은 충격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이모 할머니와 사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옷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윤이 나는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뭔가 모를 여유로운 표정들.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정혁아 많이 컸구나. 81세인 이모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이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손이었어요. 저희 엄마의 손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났어요. 상봉 시간 내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친척들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번쩍이는 자동차들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국 돈과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상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2017년 11월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청진교도소에서 간수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부대에서 제가 모범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며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0.0011%의 확률인 거예요. 리정혁 동무 혁명의 성지인 교도소에서 계급의 적들을 교화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겠다. 당 간부의 말이었어요. 형을 잃고 꿈을 포기하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때의 제가 몇 년 후 교도소에서 죄수와 함께 탈북을 감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청진교도소에 첫 출근한 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이 비좁은 감방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는 항상 신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선배 간수의 첫 조언이었어요. 죄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교화 대상일 뿐이라고 동정심을 보이는 순간 자신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죄수들의 처참한 모습,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금강산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같은 민족이 서로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의문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어요.
청진교도소에서의 첫 달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죄수들을 깨우는 호각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깨운다는 표현은 너무 순한 말이었죠. 실제로는 몽둥이로 철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거든요. 개돼지들 일어나. 선배 간수 김철민의 아침 인사였어요. 그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며 완전히 냉혈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수 한 명이 감히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몽둥이질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리정혁, 너도 해봐라. 안 그러면 이놈들이 내 위에 올라탄다. 김철민이 몽둥이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지만 차마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새파랗구나. 한 달만 지나봐라. 너도 달라질 거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폭력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끔찍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죄수들에게 주는 밥은 정말 개밥 수준이었습니다. 썩은 옥수수와 풀을 섞어 만든 죽 같은 것을 주면서도 인민의 은혜라고 강요했죠. 죄수들의 잠자리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한 감방에 20명씩 들어가 있는데 누울 공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서로 겹쳐서 자야 하고 화장실도 감방 한쪽 구석에 있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거의 없었어요. 죄수들이 추위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혁명의 적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특히 금강산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는데 우리는 왜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잔혹해야 할까? 겉으로는 모범적인 간수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2019년 2월 어느 날 새로운 여죄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등장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새로 들어온 여죄수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다른 죄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옷차림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뭔가 바깥 세상 물이 묻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브로커 일을 하다가 잡힌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죄명은 반국가 범죄였고 형량은 5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과 북한에 남은 가족들 사이의 전화 연결을 도와주다가 걸린 거였죠. 북한의 형량 체계는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을 죽이면 3년형인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7년형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18살짜리 남자애가 한국 노래 400곡을 USB에 넣어서 팔다가 걸렸는데 10년형을 받았어요. 목숨보다 사상이 더 무서운 게 북한이거든요. 그 여성 박순희 씨는 형을 선고받은 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북한 교도소에서 5년을 버틴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녀에게 접근한 이유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만난 한국 친척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브로커 출신이니까 한국과 연결할 방법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먹을 것을 조금씩 주면서 접근하면서 저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도록 몇 달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감방 한쪽에서 목을 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간수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녀를 말렸어요. 간수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5년을 어떻게 버텨요? 순희 씨,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위험한 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순희 씨, 한국 상황이 어떤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금강산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희 씨는 제게 친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3살이 많았어요. 제가 형을 잃은 후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간수와 죄수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차가운 교도소에서 만난 유일한 따뜻함이었으니까요. 2019년 7월 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교도소의 지옥 같은 현실, 죄수들의 비명소리, 동료 간수들의 잔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괴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금강산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있던 친척들,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순희 씨가 들려준 한국의 생생한 이야기들.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속아서 살았구나. 형을 잃고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매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출신 성분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인정받지 못할 미래.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여기서 나가요. 함께. 순희 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혁 선생, 무슨 소리입니까? 간수가 죄수랑 탈북하자고요? 그녀는 제가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간수와 죄수가 함께 탈북한다는 건 북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면 이걸 보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금강산 이산 가족 상봉 때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에 있는 이모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사진입니까? 순희 씨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이모 할머니와 가족들을 보더니 드디어 제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북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형도 죽었고 꿈도 포기했고 매일 이런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간수와 죄수의 동반 탈북이 발각되면 100% 사형이었거든요. 정혁 선생, 우리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날부터 순희 씨는 탈북 루트를 짜고 날짜는 7월 13일 밤으로 정했어요. 7월 21일 일요일이 지방인민회의 선거가 있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은 죄수들 호송 예정이라 무조건 그 전에는 탈출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7월 12일 그날은 중복이었는데 간수 책임자가 술을 마셔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대신 혼자 야간 근무를 맡을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하루 먼저 날짜가 변경이 된 거지만 저는 이날이 다시 못 올 절호의 날이라 생각하고 밤 11시 40분에 행동 개시를 하였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밤 12시에 순희 씨 감방문을 열고 자고 있는 순희 씨를 깨웠습니다. 순희 동무 일어나라우 오늘이요. 그리고 다시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와 순희 씨 화장실 창문 앞으로 가서 좁은 창문으로 나오는 순희 씨를 끌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북한의 전력 사정은 우리 편이었어요. CCTV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밤에는 대기근무 성원들도 피곤해서 자고 있었거든요. 담장을 넘어서니 벼농사를 짓는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강물을 따라 철조망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했어요. 매 순간이 발각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철조망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구멍이 있었어요. 원래는 철조망을 자를 생각이었는데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넘자마자 큰 위기가 왔어요. 국경경비대가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옥수수밭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순찰대의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다 싶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릎이나 가슴 정도까지 올 줄 알았는데 장마철이라 물이 불어 발을 담그자마자 몸이 푹 빠지는 거예요.
순이 누나는 수영을 못해서 제게 매달렸고 저도 사람 하나 끌고 헤엄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강 한복판쯤에서 정말 힘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발끝에 땅이 닿더라고요. 간신히 살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완전한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소안이라는 지역인데 아직 북한 영토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강을 건너야 진짜 중국이었죠. 하루 종일 잡초가 무성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해가 발갛게 떨어질 무렵이 되어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야 겨우 중국 철망을 넘을 수 있었어요. 중국 마을에 밤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CCTV가 골목골목마다 설치되어 있고 빨간 불빛이 번쩍이는 게 사방에서 보였거든요. 전날에는 긴장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벌건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눈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산 밑에는 농촌 부락이 있어서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한 집을 감시해 봤는데 할아버지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5시 날이 밝자마자 용기를 내서 순이 누나를 보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덜 위험해 보일 것 같아서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전화를 빌려주었어요. 드디어 브로커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방에서 탈출했다고 하니까 곧바로 차 한 대를 보내주었어요. 그날 아침에 떠나서 점심때쯤 연길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다른 차로 갈아타고 몇 시간 더 이동해서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공안이 길림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몇 시간만 늦었어도 잡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길림성 전체에 수배령이 떨어졌고 변방대까지 풀어서 길림성을 다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상금이 10만 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화로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김정은이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시체라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순이 누나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는 브로커들의 인맥 라인을 믿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10월 18일 중국에서 떠날 때 가장 가슴 철렁한 순간이 왔어요. 그날 중국 우한에서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열려서 시진핑이 돌아보러 왔다고 해서 공안에서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은 버스보다 자가용이 안전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녔는데 그날은 자가용까지 다 세워서 일일이 한 명씩 검사하는 거예요. 가슴을 졸이며 숨죽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던 차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망쳤대요. 그래서 공안들이 그 차를 잡으러 가느라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붙잡힐 수 있는 순간인데 하늘이 도우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국 끝까지 와서 베트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산이 정말 험했어요. 엄청나게 가파른 산길에다가 진흙밭이라서 비가 오면 엄청 미끄러웠거든요. 그때 7, 8살 정도 되는 아이도 함께 그 산을 넘어오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구나 싶었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기 전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을 통해 BBC에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북한에서 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게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북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태국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이민국에 들어간 다음에 확인된 후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사건이 북한 내부 사건 사고 1순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간수와 죄수의 동반 탈북이라니 BBC 기자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의 그 해방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2019년 3월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 왠지 안심이 되지 않아 몇 시간을 참았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에 깜짝 놀랐습니다. 밤하늘이 온통 빛의 바다였어요. 북한에서는 평양 시내에서도 이런 불빛을 볼 수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 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땅을 밟았으니 이젠 화장실을 가도 되겠다고 생각돼서 갔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볼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호텔처럼 깨끗하고 좋아서 거기서 자도 될 만큼의 시설이었어요. 이것부터가 큰 충격이었죠. 국정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본 인천대교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도 없이 긴 다리를 보고 있는데 관계자가 23km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할 때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해봐서 북한 기술로는 절대로 어림없는 일이란 걸 알고 남과 북의 기술 차이를 실감했어요. 국정원에 도착해서 건강검진부터 받았는데 체열하는 것을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남한에 오면 피를 다 뽑아서 피도 팔고 장기도 다 팔아넘겨서 죽인다고 교육받았거든요. 나도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 너무 창피했어요. 순이 누나는 감옥 생활하느라 많이 맞고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게 해준다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고문당해서 죽는다고 교육받았는데 정반대였어요. 고문은커녕 너무나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거든요. 식사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존댓말로 물어보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그때 정말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같은 북한 사람인 죄수들을 감옥에서 짐승처럼 대했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온 저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다니요. 북한 죄수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서 하나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잡곡밥을 먹는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잡곡밥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도 하얀 쌀밥만 먹었지만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과거에 간수로서 했던 일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죄수들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기억들,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제가 가해자였던 적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북한의 참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간수의 관점에서 본 교도소의 참혹한 현실, 체제의 모순을 모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 누나도 한국에 도착해서 잘 정착하고 계세요. 가끔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 그때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지금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리정혁은 북한에 묻어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여동생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한 후 가족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혹시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지는 않았을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가장 죄송한 건 아버지께예요. 조국을 위해 충성하라고 당부하며 보내주신 아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지금도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산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당당한 국민으로 사는 것에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